현장에 있는 모두가 크게 경악했습니다. 할아버지 멱살을 잡은 조폭의 팔이 순식간에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죠. 도대체 이 젊은 여자가 누구길래 조폭 10명을 상대로 당당히 맞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폭 소탕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년간 지켜온 할아버지의 작은 가게, 6.25 전쟁 때부터 이어진 두 남자의 원한, 그리고 707 특임부대 출신 손녀의 목숨을 건 구출 작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얽힌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나는 김지영, 29살입니다. 국군 707 특임부대 소속 중위죠. 오늘 드디어 2주간의 긴 휴가가 시작됐는데 6개월 만에 받는 휴가라 마음이 설레는 걸 감출 수가 없었어요. 지영아, 휴가 잘 다녀와. 할아버지께 안부 전해드려. 동기 박상욱이 배웅해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군용배낭을 메고 부대를 나섰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제가 7살 때부터 키워주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마저 재혼하며 떠나자 할아버지가 저를 거두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할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자 세상 전부였습니다. 종로 3가역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60년 된 성원상회라는 할아버지 가게가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큰 소리로 인사를 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가게를 여시는 분인데 이 시간에 문을 닫으실 리가 없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옆집 김치찌개집 사장 아주머니에게 급히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우리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아, 지영이 왔구나. 네, 아주머니. 요 며칠 가게 문을 일찍 닫으시더라.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그런데 아주머니가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와서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더라. 정장 입은 남자들이. 정장 입은 남자들?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집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방에 누워 계셨는데 평소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아버지 김성원, 78살, 6.25 전쟁 참전용사이시며 평생 꼿꼿하고 당당하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얼굴이 많이 야위시고 눈빛도 흐려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지영아, 언제 왔니?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가게도 왜 일찍 닫으셨어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하지만 할아버지 표정을 보니 절대 감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인데 지금 분명 뭔가 큰 걸 숨기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괜찮으세요? 아주머니가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고 하던데 할아버지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역시 뭔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이건 평범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위험이 할아버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잠든 후 몰래 가게 장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임대료가 6개월째 밀려 있었고 카드 연체 내역도 여러 건 보였습니다. 게다가 대출 독촉장까지 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구나. 더 충격적인 건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협박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마라. 곧 찾아간다라고 적힌 쪽지였어요. 글씨체가 험악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께 직접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장부 봤어요. 왜 이런 걸 혼자 끙끙 앓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며 당황하셨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돼서 빚이 좀 생겼어. 하지만 곧 해결될 거야. 얼마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너는 부대에서 힘든 훈련하느라 고생하는데 어떡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게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김성원. 어디 숨어 있어?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할아버지가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선글라스를 낀 젊은 남자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딱 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강 사장님, 왜 이렇게 일찍?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일찍? 이미 약속 시간 1시간 넘었어. 강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할아버지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야, 이 늙은이야.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707 특임부대에서 6년간 훈련받은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잠깐!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 사장이 저를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운동복 차림의 저를 만만하게 본 것 같았습니다. 누구야? 너? 저 할아버지 손녀예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 사장이 할아버지 멱살을 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뒤에 서 있던 선글라스 낀 남자들도 저를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 그래? 마침 잘 됐네. 내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빚이 있어. 임대료 6개월치 300만 원. 300만 원.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임대료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협박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300만 원이면 큰 돈도 아니잖아요. 다음 주까지 드릴게요. 다음 주? 강 사장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어요. 아가씨, 이미 기회는 많이 줬어. 오늘 당장 안 되면 이 가게 비워야 해. 그때 강 사장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며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막아서자 부하 중 하나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가씨, 여기 어디인 줄 알고 설치려고 그래? 그 순간 제 안에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707 특임부대에서 6년간 받은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부하의 손목을 잡고 뒤로 꺾었어요. 아, 제가 누군지 알고 싶으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보였습니다. 707 특임부대 신분증이 달려 있었어요. 강 사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707 특임부대는 일반인들도 다 아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니까요. 하지만 그는 곧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특수부대라고 해서 뭐가 달라져? 여기는 민간이야, 민간. 법적으로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법적으로요? 그럼 정식 계약서 있으세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더니 강 사장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계약서? 그런 건 나중에. 일단 오늘 돈부터 내놔. 역시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당한 임대인이라면 계약서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말을 흐리는 걸 보니 이들이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럼 경찰 불러서 정식으로 처리하죠. 제가 핸드폰을 꺼내자 강 사장이 크게 웃었습니다. 경찰? 하하하, 아가씨, 이 동네 파출소장이 누군지 알아? 우리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로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파출소장 계급장을 단 중년 남자였어요. 강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 박 소장님. 마침 잘 오셨네요. 여기 특수부대 나온다는 아가씨가 우리 영업을 방해하고 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까지 이들과 한통속이란 말인가요? 아가씨, 민간 분쟁에 군인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물러나세요. 박 파출소장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이미 편이 정해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소장님, 지금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폭행했는데, 폭행, 증거가 있나요? 목격자라도 있고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 명의 상인들이 멀찍이 서 보고 있었지만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는 게 뻔했습니다. 강 사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알겠지? 여기서는 우리가 법이야. 특수부대든 뭐든 소용없어. 그 순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사장의 부하 중 하나가 할아버지를 힘껏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달려가려 했지만 박 파출소장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아가씨, 현역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면 군법 위반입니다. 생각해서 행동하세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707 특임부대에서 받은 모든 훈련이 이 순간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힘이 있어도 쓸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요? 강 사장이 넘어진 할아버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영감,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일까지 돈 마련할 수 있어? 없어?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 가게는 오늘부로 우리 거야. 강 사장이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 내 할아버지 빚 대신 너가 우리 밑에서 일하면 어떨까? 특수부대 출신이면 우리한테 쓸모가 많을 텐데.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거절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무사하기 힘들 텐데.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무서워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그날 저희는 가게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60년간 지켜온 터전을 하루 만에 잃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지영아, 할아버지가 너무 부족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꼿꼿하게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돼서 카드 빚을 좀 냈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 그러다가 저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게 됐어.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 좀 빌려준다고 했어. 이자도 괜찮다고 하고. 근데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지. 할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부대에서 힘든 훈련하는데 어떻게 돈 달라고 하겠니? 그리고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사실은 강 사장 그 사람, 할아버지 옛날 알던 사람이야.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개인적인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6.25 때 같이 싸운 전후였어.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민간인들 재산을 훔쳐서 문제가 됐거든.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했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강창식이라는 이름도 가짜고 진짜 이름은 김진수야. 할아버지 때문에 군법회의에 넘겨져서 불명예에 제대했거든.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된 원한. 그래서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날 일이 아니었던 거죠. 할아버지,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거네요. 지영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너만은 절대 위험한 일에 휘말리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대 동기 박상욱이었어요. 지영아, 너 괜찮아? 휴가 잘 보내고 있어? 상우가 목이 메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있구나. 뭔 일이야? 결국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빚 이야기부터 강창식이라는 남자, 그리고 60년 된 원한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박상욱이 들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거 완전 조직 폭력배잖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할아버지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럼 우리 형한테 도움받자. 기자야. 기자? 응, 사회부 기자인데 이런 일 전문으로 취재해. 조폭들 고발하는 기사도 많이 써봤고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정말 도움이 될까? 당연하지. 형이 이런 일에는 전문가야. 지금 당장 연락해 볼게. 박상욱이 전화를 끊고 바로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형이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해.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정말? 고마워, 상우가. 오후 3시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박민수 기자를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젊었고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영 씨, 말씀 들어보니 이거 심각한 사안이네요. 강창식이라는 사람, 제가 조사해보니 이미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에요. 정말요? 네. 가명을 여러 개 쓰면서 활동하고 있고 종로구 일대에서 이런 식으로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재개발 사업을 빌미로 해서 말이죠. 박민수 기자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강창식의 실제 이름이 김진수라는 것도 확인됐고 과거 범죄 기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이 사람이 종로구 일대 재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요.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정치 깡패예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큰 세력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지영 씨가 직접 나서야 해요. 제가요? 네. 이들의 실체를 영상으로 찍어야 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언론에서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박민수 기자가 작은 카메라를 보여줬습니다. 옷 안에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였어요. 이걸 숨기고 다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협박하는 장면을 직접 녹화하는 거죠.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영 씨는 707 특임부대 출신이잖아요. 자기 보호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창식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에 강창식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수 기자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듯이 말이죠. 여보세요, 아가씨. 어제 밤잠은 잘 잤어? 모텔이 좀 불편했을 텐데. 강창식의 목소리에서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모텔에 있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취재한다고 하던데. 그런 짓 그만두고 우리랑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벌써 제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민수 기자와 만난 것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아니야. 제안이지. 아가씨가 우리 밑에서 일하면 할아버지 빚은 탕감해줄게. 특수부대 출신이면 우리한테 쓸모가 많거든. 제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저를 자신들의 조직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거절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무사하기 힘들 텐데. 오늘 오후 2시까지 우리 사무실로 와. 할아버지랑 같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종로가 뒷골목에 있어. 주소는 문자로 보내줄게. 늦으면 안 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곧바로 문자가 왔어요. 종로가의 허름한 건물 주소였습니다. 박민수 기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영 씨,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그 사무실 앞에 방송국 취재진이 대기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할아버지를. 그래서 지영 씨가 직접 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숨겨진 카메라와 함께. 박민수 기자가 다시 한번 소형 카메라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옷 안에 숨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밖으로 전송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정말 안전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 씨는 707 특임부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경찰과 방송국에 미리 연락해 놓을 테니까요. 모텔로 돌아가서 할아버지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영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할아버지가 잘 알아. 할아버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대로 있으면 할아버지만 더 위험해져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영아,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위험한 일을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 할아버지, 저는 707 특임부대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말이에요. 오후 1시 30분, 저희는 종로가로 향했습니다. 옷 안에는 박민수 기자가 준 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니 박민수 기자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주변에는 방송국 차량이 보이지 않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지영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평생 너를 지켜줘야 하는데. 할아버지,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3층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한종합상사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사 같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창식이 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 십여 명 서 있었어요. 완전히 조직폭력배 사무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시간 딱 맞췄네. 역시 군인답다. 강창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옷 안에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자,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자. 아가씨가 우리 조직원이 되는 계약서야.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니 고용계약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 완전히 노예계약서 수준이었어요. 저는 현역 군인이에요. 그런 계약은 할 수 없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쩌고? 강창식이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부하가 다가와서 할아버지의 팔을 비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때, 저는 번개처럼 움직여 부하의 팔을 역으로 꺾었습니다. 707 특임부대에서 수없이 연습한 관절기 기술이었어요. 뭐야? 이 여자 진짜네? 다른 부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했어요. 6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을 잡고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어요. 두 번째 남자는 발로 차려 했지만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3명을 제압했습니다. CQC 근접 격투술의 위력이었어요. 야, 이 미친년아. 강창식이 직접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의 주먹을 맞고 어깨를 잡아 바닥에 맺혔습니다. 김진수 씨, 60년 전 일은 이제 그만 잊으세요. 강창식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할아버지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6.25 때 일 말이에요. 그 순간 강창식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6.25 전쟁 때 민간인들 재산을 훔쳤던 일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해서 군법회의에 넘겨진 일 말입니다.
강창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6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어요. 그 늙은이가 입을 열었구나. 할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옳은 일. 하하. 강창식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래 숨겨둔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때를 모르잖아.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절박했는지. 강창식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다른 부하들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간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난 가면 그만이야. 하지만 우리는 총알바지로 최전선에서 싸워야 했어. 그런데 그 늙은이는 전우를 배신했지. 배신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올바른 선택. 김성원 그 늙은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강창식이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불명예 제대당하고 나서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고 사람들은 모두 나를 범죄자 취급했어. 결혼도 제대로 못했지. 평생 혼자 살면서 복수만 생각했다고. 그때 저는 강창식의 눈에서 60년간 쌓인 원한을 봤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평생을 짊어진 상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김성원을 찾아다녔어. 10년, 20년, 30년. 포기하지 않고 찾았지.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 강창식이 할아버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김성원, 그때 기억나냐? 군법회의에서 내가 얼마나 굴욕당했는지 동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던 거 말이야.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진수야, 그때 일은 어쩔 수 없었어. 민간인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내 인생이 망가진 것도 어쩔 수 없는 거냐? 강창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큰일입니다. 밖에 방송국 차량들이 몰려왔어요. 강창식이 창문으로 뛰어가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년이 뭔 짓을 한 거야. 그가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몸을 피하고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 미리 계획한 거지. 강창식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여기서는 위험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경기도 외곽에 있는 창고로. 거기서 천천히 처리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저는 옷 안에 카메라가 계속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어요. 박민수 기자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할아버지는 놔주세요. 저만 데려가세요. 둘 다 가야 해. 특히 김성원은 절대 놓을 수 없어. 강창식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6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놓을 수는 없지. 김성원, 내가 나한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받을 시간이야. 부하들이 저희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할아버지까지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영아, 도망가라. 할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만이라도 도망가. 안 돼요. 할아버지 두고 갈 수 없어요. 강창식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기 좋네. 할아버지 손녀 사이가 참 각별하구나. 그럼 더욱 재미있겠어. 무슨 뜻이에요? 김성원 앞에서 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늙은이가 얼마나 괴로워할까? 내가 60년 전에 받은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는 거야. 섬뜩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최대한 고통받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어서 나가야 합니다. 경찰도 같이 올 것 같아요. 부하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알겠어. 뒷문으로 나가자. 그들이 저희를 뒷문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뒷문을 열고 나가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계획적이었어요. 지령아, 멀리서 박민수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창식의 부하들이 저희를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빨리 가자. 차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뒤슈리로 보니 박민수 기자와 몇 명의 사람들이 뛰어오고 있었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차 안에서 강창식이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성원, 60년 전 내가 나한테 한 짓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이제 내 차례야.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할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렸구나. 할아버지, 괜찮아요. 반드시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들이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차는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는 한적한 공장지대에 있는 낡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주변에는 아무 인가도 없었고 완전히 외진 곳이었어요. 도착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강창식이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녹슨 철제 기둥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와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어요. 강창식의 부하들이 저희를 의자에 앉히고 밧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원, 이곳이 어떠냐? 60년 전 내가 군법회의에서 받은 굴욕을 이제 내가 똑같이 느껴볼 차례야. 강창식이 할아버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진수야, 그때 일은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민간인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군인이 먼저 챙길 수는 없잖아.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60년 전 전우였던 강창식을 여전히 이름으로 부르시는 할아버지가 안쓰러웠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내가 60년간 받은 고통은 뭐야? 강창식이 소리를 지르며 할아버지 앞에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불명예 제대 후에 어디 가서도 취직을 못했어. 사람들은 나를 범죄자 취급했지. 결혼도 못했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 그때 저는 강창식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불쌍한 노인이었어요. 60년간 원한에 매여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하신 거잖아요. 옳은 일?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강창식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좋아. 그럼 내가 할아버지 대신 고통을 받아봐라. 김성원이 내 고통을 똑똑히 지켜보게 말이야. 강창식이 부하에게 손짓했습니다. 부하가 무서운 형태의 도구를 들고 다가왔어요. 진수야, 제발 그 애는 건드리지 마라. 나 때문에 생긴 일인데 왜 무고한 아이를 괴롭히려 하냐? 할아버지가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고한 아이? 이 아이도 내 핏줄이잖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손녀가 고통받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괴로워할지 궁금하거든. 그때 부하 중 하나가 강창식에게 다가와 급하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강창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방송에서 우리 얘기가 나왔다고? 네, 사장님. 실시간 뉴스에서 종로구 조직폭력배 상인 협박 사건이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부하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707 특임부대 출신 손녀가 할아버지 구하기 위해 조폭과 대결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다 인연 때문이야. 강창식이 화를 내며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너희가 미리 계획한 거지? 처음부터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특수부대 출신이 이런 걸 모를 리 없어. 강창식이 점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자 더욱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뉴스에서 우리 사무실 위치까지 나왔어요. 곧 경찰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더 빨리 끝내야지. 강창식이 부하에게 칼을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진수야, 잠시만. 할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뭔 말이야? 그때 일. 사실 나도 많이 후회했어. 내가 그렇게 고생할 줄 몰랐거든. 강창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나는 똑같이 했을 거야. 그게 옳은 일이니까. 하지만 내가 내 친구였던 건 변하지 않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60년 전 그 젊은 군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친구? 지금 와서 친구 타령이야? 진수야, 너도 그때는 착한 애였어.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얘기를 자주 했잖아. 편지도 같이 써주고 고향 음식 그리워할 때 같이 울기도 했고. 할아버지의 말에 강창식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안타까워. 60년 동안 원한에 매여 살았구나. 닥쳐.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하지만 강창식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둘 다 이제 늙었잖아.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냐?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다고. 강창식이 소리쳤지만 그의 눈에서 흔들림이 보였어요.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사장님, 경찰이 왔습니다. 부하가 창문으로 보고 나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이곳을 알았어? 강창식이 당황했습니다. 저기 있는 카메라 때문이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옷에 숨겨진 카메라가 계속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어요.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요. 강창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인연이 정말. 경찰이다.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확성기 소리가 창고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강창식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항복, 6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하지만 강창식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방패를 든 기동대원들이 앞장서고 그 뒤로 수사관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진수 씨, 조직폭력배 혐의와 공갈협박, 그리고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창식이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뒤로 박민수 기자와 방송국 카메라맨들도 들어왔어요. 지영 씨, 괜찮으세요? 박민수 기자가 뛰어와서 저희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박민수 기자가 저희 밧줄을 풀어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치신 곳은 없어 보이셨지만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지영이만 무사하면 돼.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창식이 수갑에 채인 채로 경찰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고문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서더니 할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김성원, 진수야.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미웠어. 6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강창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나도 안다. 하지만 내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오래 이 일에 매여 살았어. 강창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년간 쌓인 원한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성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진수야. 그때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두 노인이 60년 만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전쟁이 만든 상처가 이렇게 오래갈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그만하자. 강창식이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경찰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창고에서 나오니 밖은 완전히 난리가 나 있었어요. 경찰차, 구급차, 방송국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지영 씨, 707 특임부대에서 배운 기술로 조폭들을 제압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강창식과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전우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조용히 구급차로 향했어요. 할아버지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먼저였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런데 지영아. 네,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용감하게 할아버지를 지켜줘서.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벅찼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검진한 후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충격과 스트레스로 좀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박민수 기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지영 씨, 이번 일이 뉴스에 나가면서 정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박민수 기자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건 성원상회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60년 가게를 지키려고 한 손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이었습니다. 주문 목록을 보니 전국 각지에서 과자와 생필용품 주문이 들어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보세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가게에 주문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로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대 동기 박상욱이었어요. 지영아, 너 지금 뉴스에 나왔어. 우리 부대 전체가 다 봤다. 정말? 응. 부대장님도 보셨는데 내가 707 특임부대의 명예를 지켰다고 칭찬하셨어. 박상욱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그리고 지영아,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뭔데?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민간인 보호 임무를 수행한 공로로 표창을 받게 됐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한 일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구나. 6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그림자가 사라진 것 같아. 할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죠? 그럼. 사실 진수, 그 친구 생각을 안 해본 날이 없었어.
내가 너무 딱딱하게 원칙만 고집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마지막에 진수가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 우리 둘 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집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지? 할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뉴스를 보고 직접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손녀분도 정말 훌륭하시네요. 707 특임부대라니. 할아버지, 과자 좀 사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해 하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다 뭐야? 할아버지가 뭘 잘했다고. 할아버지가 평생 경특하게 살아오신 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할아버지와 저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지영아, 할아버지가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할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진짜 용기는 힘센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거라는 걸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그때 TV에서 저녁 뉴스가 나왔어요. 메인 뉴스는 저희 이야기였습니다. 707 특임부대 출신 손녀가 조폭으로부터 할아버지를 구한 감동 실화.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와 가족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원상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할아버지 가게 앞에는 매일 아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온라인 주문도 하루에 수백 건씩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할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옛날 과자를 주문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꿈 같구나. 60년 동안 이 작은 가게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할아버지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박민수 기자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지영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방송국에서 할아버지와 지영씨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진정한 용기와 가족애라는 제목으로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강창식 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대요. 박민수 기자가 편지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셨어요. 뭐라고 썼는지 읽어볼까요? 할아버지가 안경을 쓰시고 편지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청원아, 나 진수다. 교도소에서 매일 그날 일을 생각하고 있어. 60년 동안 원한에 사로잡혀 살았던 내가 정말 바보 같았다. 내가 옳았어. 그때도 지금도 내가 옳았다. 미안하다. 이제라도 마음 편히 살아라. 너의 옛 친구 진수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니, 정말 좋다. 이제야 진짜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그때 부대 동기 박상욱이 휴가를 나와서 가게에 들렀어요. 지영아, 너 정말 대단하다. 부대 전체가 너 이야기로 난리야. 그런가? 응. 그리고 부대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 박상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지영 주민은 707 특임부대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줬다고 하시면서 저녁 후에도 언제든지 부대를 찾아오라고 하셨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대에서도 제가 한 일을 인정해 주신다니요. 그런데 지영아, 너 정말 전역할 거야? 응.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할아버지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이게 제 새로운 꿈이에요. 할아버지와 함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일 말이에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원상회를 종로구 모범 상점으로 선정했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 골목을 할아버지 골목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로 했대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할아버지 골목이라고? 그게 무슨... 할아버지가 이 골목의 상징이 되신 거예요. 그날 저녁 골목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어요. 동네 상인들과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할아버지를 축하해 드렸습니다. 김성원 할아버지, 만세, 우리 골목의 자랑.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한 달 후 저는 정식으로 전역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성대한 전역식을 열어줬어요. 김지영 중위,
707특임 부대에서 배운 것을 민간에서도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부대장님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부대에서 배운 진정한 용기를 세상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저녁 후 첫날, 할아버지와 함께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지영 씨 계신가요? 젊은 여성이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제가 김지영인데요. 저는 뉴스를 보고 찾아온 김미영이라고 해요. 사실 저희 집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저희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지영아,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원상회 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인들이나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는 거였어요. 6개월 후 성원상회 상담센터는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상담 전화가 20통 넘게 왔어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뿌듯해하셨어요. 1년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창식이 모범수로 선정되어 형기를 단축받게 됐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강창식 아저씨가 곧 출소한대요. 그래? 그럼 좋은 일이구나. 출소하는 날, 저희는 교도소 앞에서 강창식을 기다렸습니다. 청원아, 강창식이 나오자마자 할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수야, 고생했다. 할아버지가 강창식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우리 나이에 뭐 못할 게 있겠어. 두 분이 60년 만에 진짜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현재 성원상회는 전국에 10개 지점을 둔 체인점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설의 할아버지로 불리며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계세요. 강창식 아저씨는 할아버지와 함께 성원상회에서 일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가게 문을 열며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할아버지가 내게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어. 할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오늘도 성원상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이 담긴 과자를 사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할아버지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멱살 잡고 개무시한 조폭의 팔을 꺾은 707특임단 손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진정한 용기란 강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지영이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각별한 정, 그리고 60년간 원한에 사로잡혔던 두 노인의 화해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